네, 시장에서 중요한 뉴스 3 시작해 볼 텐데 아까 그 토끼를 찾으러님께서 장인어른과 사위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하시네. 저 괜찮아요. 제가 얼마나 로맨티스트인데요. 장인이 사위를 로맨티스트를 좋아하나? 하드워크를 좋아하지. 박애주의자라서 사랑이 넘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권순우 프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선우 팀장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정프로님 라인 있는데 뭐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뭐 하신다고. 네. 와, 방송에서 그렇게 아부를 떨었는데 밥 한 번은 안 사주시더니. 저 오늘부로 김프로님 라인으로 갈아타겠습니다. 뭐 라인을 뭐 자기 마음대로 갈아타나 받아줘야 되지. 아,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우리 명프로한테 뭐라 하냐면 관리 잘해라. 네. 10년 전에 정프로가 나 만났을 때 딱 요 모양이었거든. 딱 우리가 우유빛깔에 뭐 근데 10년 동안 날 만나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정프로님이 방송은 그렇게 하시고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시거든요. 방송은 엉망으로 나오시고 나올 때는 또 깔끔하게 나오신다는 거. 예, 오늘 뉴스 3개 어떤 준비하기 뉴스가 전에 먼저입니까? 이거 네. 이제 주요하게 다룰 뉴스는 아닌데 지난번에 제가 되게 중요한 이벤트라고 얘기했는데 좀 결과적으로 좀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독일 미넨에서 안보회의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여기가 안보 전략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린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지금 왕이 그 뭐가 됐죠? 정치국 위원이 됐죠. 그렇죠. 그분하고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그 정찰 풍선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서 좀 극적으로 회동을 해갖고 좀 잘 풀었으면 싶은 기대감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그냥 냉랭합니다. 그냥 거기서 뭐 그 중국에서는 그 미국이 정찰 풍선으로 지목하고 격추한 것에 대해서 무력 남용이다. 이거 민간 그 뭐 그냥 기구 좀 떠갔다고 그걸 F-21을 띄워가지고 뭐 미사일로 격추를 해버리면 어떡하냐? 네. 라는 거였고 블링컨 장관은 이런 무책임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5개 대륙에 걸쳐서 40여 규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 프로그램은 이제 나쁜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해서 조금 이거에 바로 이렇게 뭐 크게 부딪힐 문제는 아니겠지만 양국이 확 달라붙는 모습은 단기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풍선이지 그게 풍선도 아닌 놈을 그 남의 나라 한국에 이렇게 무제한으로 막.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방구를 꼈는데 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화낼 문제냐 이런. 우리 방구는 튼 사이 아니냐 뭐 이런. 그 방구 예. 잘 터야 됩니다. 네. 예, 그냥 뉴스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그 지금 증시가 지금 그 금리 눈치를 엄청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 3번 더 한다. 라 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그 지난 금요일에 장마 감상을 보면은 확실히 눈치 보는 게 많이 느껴져요. 좀 약세로 좀 가다가 그러면서 뒤로 슬쩍 올리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강보합 정도까지 끌어올렸고, 네. 이게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는 뭐 보합 수준까지 못 가서 한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예상보다 물가는 좀 덜 내려오고 고용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완화에 대한 기대가 좀 식는 분위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올해 딱 금리 한 2번 인상하고 끝낸다. 그럼 우리 뭐 이 정도는 버틸만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 3번 전망들이 좀 공식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 경제팀이 이제 연준이 금리 3번의 인상을 하게 되면은 한 기준금리는 한 5.3? 그러니까 5.2에서 5.5 정도로 끌어올릴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좀 더 단정적인 표현을 썼어요. 예. 2번 금리 인상하는 거는 이제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최소 3번은 인상을 하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정말 우리 평소에 관심도 없었던 그 사람들 말까지 지금 다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됐는데 네. 로레타 마스터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가 이전 회의에도 나는 0.5%포인트 인상을 강력한 근거를 봤다. 뭐 나는 0.5를 결국 관철하진 못했지만 나는 근거를 봤고 이후 회의에서도 빅스텝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3월에 0.5%포인트 얘기하는 거고요. 제임스 블러드는 뭐 항상 얘기하는 이전에도 0.5% 지지했고 다음에도 큰 폭의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멘트가 좀 더 인상적인데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얘기했던 게 저는 이게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0.25%포인트 인상을 하는 게 그 경제 지표에 대해 대응할 유연성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에 0.5% 올렸는데 지표 꺾이면 대응하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낮출 수도 없고. 근데 지금 1월 지표가 다들 예상 생각들을 하는 게 뭐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좀 일시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잖아요. 그렇죠. 1월의 어떤 그 계절성을 좀 감안하면 그럼 0.2%포인트 올려놓고서 그 다음에 좀 눈치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래도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죠. 훅 갔다가 예. 2월, 3월에 지표 꼬꾸라져 버리면 예. 커봐라 또 경망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경제 망치는 게 경망이죠. 그게 또 그렇게 내가 아, 괜찮았는데 네, 월요일 날부터 김프로님 오늘 감각 좋으시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경망스러운 그걸로 했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트레이더들이 3월 회의의 기준금리 가능성 가지고 베팅 하잖아요. 예. 거기서 3월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일주일 전에 한 9%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 18% 정도로 2배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23일 날 한국은행 금통이 열리거든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서 어떻게 될지가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먼저 올릴지 아니면 동결할지 우리나라로 이제 물가는 좀 잘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창용 총재가 물가 안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에너지 가격을 많이 안 올렸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연 수요로 반영이 돼서 물가가 좀 덜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 물가가 조금 안 내려오더라도 너무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조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전망은 동결이었는데 그 23일 날 어떻게 될지를 좀 보면서 그날 한국은행. 예. 이번 주입니다. 뭐 3일 후에 나오는 거니까. 한국은행도 1년에 8번 하죠.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것 같지? 한국은행은 특히. 눈 깜짝하면은 금방금방. 그러니까 말이에요. 얼마 전에 뭐 0.2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해요? 예, 원래 남의 시간은 좀 빨리 갑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내가 연준에 전화를 할게. 아 저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냥 분기에 한번 하자 그럴까? 아, 날짜 맞춰서? 아, 369, 10이 딱 좋잖아. 그러게요. 뭐 8번씩이나 해. 예. 연준아, 멋지다 미연준. 멋지다 미연준. 근데 거기에 목매는 사람들이 많지 또 방송해야 되고 또 뭐 실황 중계도 하니까. 우리 그러겠다. 3프로 TV는 뭐 연준 관계자들이랑 뭐 인터뷰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 연준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 주요 행사 가서 얘기를 그냥 하거나 뭐 가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중립성이 근데 우리 정도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서학개미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아니 뭐 조만간 페드의 그 출입증을 받는 페드 날을- 출입증. 예? 와. 아이고 페드의 출입증은 정도를 받아야죠. 그건 제가 가겠습니다. 아, 영어 잘 된다더라. 아, 생활 영어 거의 정도. 네이티브 수준. 네. 아.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저희는 외국에서 한 10년 있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온 지도 한 1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 이런 연계 국어인 상황이 좀 발생한다는 그러니까요. 거. 요 그 페드워치에서 보면은 25bp 올린다는 것도 막 98% 확률 막 이랬는데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7대까지 내려요. 79%까지 내려와가지고 예. 점점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 그리고 50bp는 50bp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21%까지 올라갔습니다. 점점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마이트들이 좀 세지니까 숫자가 좀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근데 사실 이게 3월에까지 약간은 조금 시간이 좀 있어서 그 중간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좀 영향을 주긴 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굉장히 눈치 보면서 시장은 뭐 강보합, 약보합, 강보합, 약보합 막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근데 사실 시장 금리를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불안한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 지수는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보죠. 두 번째 뉴스는 진짜 우리가 이런 뉴스까지 챙겨봐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리튬 생산업체 인수를 검토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를 매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과거의 자유무역 시장에서는 이게 뭐 우리가 원재료 조달까지 고민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분절화가 좀 심하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이 원재료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좀 하는데, 제가 자동차 기자 하면서 1차 전기차 전쟁의 포인트는 자율주행이었다. 근데 거기서 승자는 테슬라가 됐다. 네. 그리고 2차 전쟁은
자원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미국의 빅3를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빅3의 위상이 굉장히 낮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GM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이제 리튬 회사들 인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캐나다의 리튬 업체 시그마 리튬에 대한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시그마 리튬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드라마틱하게 오릅니다. 이게 먼슬리 보고서를 해서 쫙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 지금 시간에서 한 25%도 요 끝에 머리에서 쫙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캐나다에 있는 리튬 업체인데 왜 캐나다 리튬 업체가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네. 중국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IRA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쪽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이 업체는 브라질에서 4월 가동을 목표로 대규모 리튬 광산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 2024년부터 리튬 생산량을 한 3배 정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거는 아직 인수설 초기라 직접 뭐적으로 불확실성은 있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한번 발표했었거든요. 캐나다의 리튬 아메리카스라고 있어요. 여기도 지분 인수를 통해서 리튬을 확보하는 건데 자기가 직접 배터리를 만들지 않더라도 리튬 회사는 하나 찜해놓고 시작해야 이게 마음이 좀 덜 불안하다 이런 겁니다. 저게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리튬 가격이 폭등했어요. 예. 그럼 이제 리튬을 사야 되는 거는 사실 셀 업체잖아요. 예, 예. 만들어서 반죽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그 완성차 업체인 테슬라라든지 GM 이런 데서 그 가격 오른 만큼 또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쵸. 아예 테슬라가 그걸 사가지고 그 원가를 컨트롤 해버리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거기에 더해서 블룸버그 BNEF라고 이게 에너지 광물 자원 통계 전망하는 전문 매체가 있어요. 네. 거기서 전문가들 전망을 보면은 2030년 전망으로 보면은 거의 다 공급 부족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물량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 먼저 줘라. 네. 그걸 차원에서 지분 투자를 한다는 거죠. 야, 이 포스코도 그 꿈이 좀 있겠어요. 포스코도 지금 아르헨티나인가 뭐 거기 리튬 소금 강산인가 뭐 그 있죠. 호수인가 그거 있잖아요. 염호가 있고 예. 호주에도 있습니다. 광석이 예. 있는데 그러면 캐나다 말고 또 리튬을 가지고 좀 재미를 보고 싶어하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IRA 딱 해보면 IRA 캐나다 말고 예. 브라질 호주 아니에요? 멕시코. 아 멕시코. 예. 멕시코는 사실 지금 리튬을 그렇게 생산하고 있는 국가는 아닌데 네. 매장량 기준으로 전 세계 10위 국가예요. 근데 딱 느낌 오잖아요. 아 입질 온다. 나 관심 받는다. 그래서 멕시코 정부가 이번에 리튬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냈어요. 리튬을 국유화하는 예. 그래서 그 정부가 약간 사회주의 성격이거든. 네, 멕시코 오브라도르 정부가. 대통령이 소노라 지역에 리튬 그 채굴 있다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거기 그냥 다 채굴 보호 구역으로 딱 선정을 해서 탐사 채굴을 국가가 독점할 수 있게 하겠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대한중석이라고 있었죠. 아연 그 중석이 아연인가? 텅스텐. 텅스텐. 그것도 국영 기업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거평이라는 그룹이 그걸 샀었지. 나승열 씨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예. 예, 대한중설의 국영 기업이었다. 텅스텐, 상동광산. 잘하시네요. 우리 기업사는 또 우리가 또 왜 그 말씀 제가 잘하시네요 말씀드렸냐면은 그 텅스텐이 중국에 밀려서 문을 닫았잖아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문을 닫았는데 다시 연다는 거 아니야? 예, 다시 연다 그래갖고 거기 투자했던 기업이 캐나다 기업입니다. 야, 나는 옛날 얘기를 아는데 우리 건프로는 최신 얘기를 아는구나. 그러니까 자원이 막 옛날에 문 닫았던 것들을 네. 다시 살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멕시코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갖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이쪽에 리튬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하고 멕시코가 같이 연계를 해서 리튬 워킹 그룹을 출범을 시켜서 야 이게 딱 보니까 옛날에 산유국이 있었다면 리튬은 남미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쏙닥쏙닥거리면서 뭔가 좀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멕시코 리튬이 얼마나 채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별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자원의 흐름을 챙겨 주셔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3프로 취재팀이 사실은 아르헨티나 집이 가 있어요. 이제 도착했겠네요. 염호를 한창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면 또 여러분께 진짜 거기가 진짜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예. 거기도 경유해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통상 LA를 경유하는 방법이 있고 와, 너무 아니면 멀다. 저 어디죠? 뭐 저런데 휴스턴 이런데 경유하는. 저는 브라질 갈 때 LA 경유해서 한번 갔는데 경유라는 게 저거예요. 뭐 갈아타는 게 아니라 쉬었다 가는 거예요. 청소하고 급유하고. 네. 와, 너무 힘들겠네요. 네. 24시간인가 걸렸다. 저 리튬 생산 업체를 인수한다는 건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도 이제 막 생산하겠다 막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중에 또 하나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일단은 리튬을 가져간다는 그런 자원 전쟁 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원재료 확보를 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원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광산에 대한 지분 투자를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격에 따라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이렇게 철광석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은 네.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면 포스코 입장에서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광산 입장에서는 철광석을 비싸게 타렸으니까 마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배당으로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이게 리튬 같은 경우는 쇼티지 공급 부족 전망이 많기 때문에 나 먼저 줘라의 게임도 굉장히 좀 한 2025년쯤 되면 굉장히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일단은 좀 가져가고 보자 자원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그 산업 전망 관련해 가지고 참고할 만한 자료가 좀 나왔는데 반도체 경기 전망 지수 24포인트 올랐다. 뭐 제목은 반도체로 뽑았습니다만 제조업 업황 PSI라는 지표예요. 이거에 우리가 이제 산업 전망 하려면은 어떻게 될까 뭐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죠. 산업연구원이 업종 전문가 161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표를 뭐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매크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 봐요. 이렇게 그 거시 전망하시는 분들이 보는데 저는 어차피 미시를 주로 보고 있는 취재 기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업황 하나하나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가랑 나중에 어떤가를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는가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제 눈여겨보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철강 같은 경우에 업황 현황이 지금 여기 117이거든요. 이게 좀 크게 나오면 좋을 텐데 117인데 2월에 145로 올랐어요. 그 117이 의미하는 숫자가 뭐예요? 100 이상. 100을 기준으로 하면은 위에가 좋은 거고 아래가 나쁜 건데 아. 여기에서 117에서 145까지 올랐다는 거는 굉장히 1월에 비해서 좋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지수가. 그러네요. 그러면 동행성을 많이 띠는 철강 같은 경우는 짜잔. 포스코가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2%가 올랐어요. 대형주 중에 군계 일하기도 많아. 그렇죠. 군계 일하기. 예. 그러니까 이게 업황 지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이건 뭐 대장주하고의 연관성이 되게 많은데 지금 보면은 화학 같은 경우도 76에서 95로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예. 요런 것들은 지금 그 화학 회사들 주가도 괜찮아요. 자동차 조선 이런 것도 좋네요. 자동차 조선 좋아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또 하나 볼 만한 거는 여기에요, 여기. 업황 전망하고 현황하고의 차이에서 어허. 전망 쪽은 여기가 마이너스 아, 5예요. 조선 같은 경우. 자동차도 마이너스 4. 아하. 지금은 괜찮은데 약간 자동차랑 조선에 대해서는 피크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철강 같은 경우는 전망에서도 플러스 10. 화학도 전망에서 플러스 14.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그러려면 거예요. 반도체 사야 되겠는데 반도체 플러스 24인데 그렇죠. 여기가 재밌는 게 네. 반도체는 현재 업황에서는 똔똔입니다. 네. 38에서 38로 제로인데 전망에서는 플러스 24예요. 근데 숫자가 너무 낮다. 그렇죠. 38. 예. 100 기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는 네? 여기서 전망에서 27, 43, 67 가는 동안 27, 38, 38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기대는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러네. 그 개선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또 하나 재밌었던 지표 중에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재고입니다. 재고. 재고. 예. 재고는 사실 낮아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일 재고 많이 쌓여 있는 데가 반도체예요. 네.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가지고 진짜 역사적 재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재고에 대한 포인트가 13포인트, 113으로 전달보다 7% 포인트가 낮아졌어요. 그거는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재고 조정을 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한번 세부 업종 지수들 보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업황들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정도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는 아까 포스코홀딩스 보여주신 거 철강주다, 뭐 소재주다, 리튬주다 뭐 이런, 이거죠. 네, 그런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철강도 좋고 2차전지 최근에 포스코케미칼 가면서 같이 또 올라온 감이 있잖아요. 요거 밸류에이션 어떻게 때려야 되냐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같이 있으면 좋은 겁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럼 오히려 다른 뭐 그냥 퓨어한 2차전지 소재주보다는 포스코홀딩스가 더 나아요? 물론 이제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 뭐 진짜 퓨어 플레이어가 좋을 때가 예를 들면 우리가 2년 전에 한참 2차전지 셀업체 좋을 때 예. 그죠? 제일 좋은 게 뭐였어요? 예를 들면 LG 화학? 퓨어 플레이. 아. LG 화학은 LG 화학 퓨어 플레이가 아니었다라고. 네. 그죠? 그쵸. 퓨어 플레이는 사실 삼성 SDI가 퓨어 플레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거기도 전자재료가 좀 들어 있긴 있어도 네. SK 온도 사실은 또 정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에코프로비엔 같은 완전한 소재죠. 퓨어 플레이 같은 것들이 더 좋았던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예, 포스코는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게 사실 포스코 하면 그냥 제철소 아니에요. 그렇죠. 광양에 있고 포항에 있고 제철소인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는 상황 인식을 한 거고 그걸 가지고 해외 자원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에 어떤 이런 계열화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예. 야, 저렇게 묵직한 기업이 저렇게 민첩하게 뭘 했네 예.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또 전문가 아니에요 포스코. 네, 그 얘기만 한 3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 제가 느끼기에 퓨어 플레이하고 좀 이렇게 약간 듀얼로 가는 거에서 뭐가 좋냐 그러면 네. 장 좋을 때는 퓨어 플레이가 낫고요. 최고지. 아. 근데 조금 경기가 좀 안 좋다. 그런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는 쪽이 덜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들이 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 근데 장 좋을 때는 복합 할인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따로 게 있으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하면 똔똔이다 그래갖고 안 가는 경향들도 좀 있어서 그거는 시장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그 센티멘탈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서 좀 달려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철강 쪽은 제가 보기엔 리튬보다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철강 기대감 때문에 묵직하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리튬이 실질적으로 생산이 돼서 실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되면은 네. 그때 시장에서 다시 평가를 더 받을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포스코 철강 지난번에 그 홍수 났을 때 네. 거기 막 뭐 물차 가지고 요거 다시 말려서 돌리려 그러면 막 1, 2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었어요? 아, 그 재가동은 1월 달에 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손실이 막 몇천억이 4분기에 반영이 돼서 4분기 실적은 아예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다 재가동돼서 정상화된 예. 거. 알겠습니다. 우리 명앵커가 명앵커네. 아니 채팅창에서는 날카로운 척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채팅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 정프로 얼굴 왜 이렇게 됐어? 성형했다는. 정프로 선글라스 벗었네. 아 정프로님이 제 나이 때는 훨씬 잘생기셨어요. 아, 역시 안 계실 때 챙기는 다 알겠습니다. 모니터링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다 보고 계실 잘할까 봐. 거예요. 예. 혹시나 잘할까 봐.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